박상률의 소설. 참 이거 계속해도 발음이 잘 안 되네. 박상률의 소설. 힘들어. 갈게요. 박상률의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절정 부분 되겠습니다. 절정 부분은요, 고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글쓰기를 다시 시작하는 나가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장기 무렵에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첫사랑의 애틋한 감정을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는 성장소설입니다. 작가가 된 서술자가 첫사랑의 소녀였던 현아를 나중에 만나 과거를 회상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눈이 내리는 날을 주요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가 현아에게 시집을 전하려고 했던 날에도 눈이 내렸고 20해 만에 현아를 다시 만나는 날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소설 속 눈 내리는 날의 배경은 사건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눈 오는 날의 낭만성을 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든 곳은 고향이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공간은 결국 뭡니까? 마음의 안식처. 명절 때나 겨우 찾던 고향이었다. 여우만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아니었다.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죽는다. 네 글자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 예스. 수구 초심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수능 문제는 아니어도 내신 문제로는 아주 좋겠네요. 사람인 나도 죽을 맛이 들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고향이었다. 고향집에 이르자마자 나는 먼저 내 발길이 가 닿은 곳은 어려서 놀던 뒷동산이었다. 뒷동산에 오르면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저녁 때 바다 가운데로 집을 짓고 들어가는 석양의 노을빛이 여전히 볼만했다. 어렸을 때는 노을빛이 하도 장엄하여 해가 다 질 때까지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산 위에 그대로 앉아 어둠을 맞을 때가 많았다. 어릴 때는 그만큼 순수했었다. 지는 해를 보고 있노라면 까닭없는 슬픔이 하염없이 밀려왔다. 그런데 지금은 슬프다. 그 슬픔은 자꾸만 나를 어디론가 멀리 떠나도록 부추겼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멀리. 그래서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도시로 나갔던 것이었다. 뒷동산에 오르면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저녁 때 바다 가운데로 집을 짓고 들어가는 석양의 노을빛이 여전히 볼만했다. 어릴 때는 노을빛이 하도 장엄하여 해가 다 질 때까지 집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산 위에 그대로 앉아 어둠을 맞이할 때가 많았다. 그만큼 나는 순수했었다.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집을 지는 해를 보고 있노라면 까닭없는 슬픔이 하염없이 밀려왔다. 그 슬픔은 자꾸만 나를 어디론가 멀리 떠나도록 부추겼다. 그래서 슬픔이 없는 곳으로 멀리. 그래서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도시로 나갔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가 자취 생활을 했군요, 고등학교 때. 뒷동산에 오른 나는 어렸을 때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다시 바다의 원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석양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의 가슴을 달아오르게 하기도 하고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던 노을과 바다가 거기 있었다. 그동안 잊고 살던 것들이었다. 이 순수함을 잊고 살다가 오직 밥벌이만 최고로 알고 자신을 밥벌이 기계로만 쓰느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느라 애써 잊고 있던 것들, 그게 바로 뭔데? 순수함을 나타내는 단어. 자연, 열정, 문학, 그 중에서도 시. 바다가 해를 다 삼키고 어둠이 사위를 둘러쌀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간의 경과인가요? 고향집을 떠나고 싶어하던 때로부터 도시에서의 학창생활에 이어 직장생활을 하던 일이 떠올랐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지나가자 가슴속에 시한 아픔이 밀려들어왔다. 결국 이건 뭡니까? 그렇죠. 고향을 떠나 살았던 삶과
다시 고향에 돌아온 삶에 대한 감정을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떠나자 하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날 저녁 나는 내 어릴 때 뒹굴던 안방에서 어머니랑 밤늦게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순간 어머니가 가는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자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밤기운 차다.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말거라잉. 인기척이 잠을 깬 어머니가 걱정스레하는 말이었다.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하고 마당을 나와 마을 고삿길을 한 바퀴 돌았다. 마침 음력 10사흘 밤이라 달빛이 알맞게 내리 비추고 있었다. 내 딴은 조용히 지나간다고 조심스럽게 걸었는데도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용케도 알아차린 개들이 짖어댔다. 신기하죠? 그러나 누구 하나 내다보지도 않았다. 왜?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집집마다 노인들만 살고 있던 터라. 이런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여긴 농촌이니까 농촌이 고령화된 거죠. 귀 어두운 노인들은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쩌다 들었다 하더라도 개가 달 보고 괜히 짖느라 저러나 보다 하는지도 몰랐다. 결국 도시 직장 생활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생활을 접고 고향에 돌아온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더듬다 보니 회상하고 회고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책에다 무엇인가를 기적이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자, 결국 뭐야? 여기서 말하는 글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 내지는 성찰하는 글이겠죠. 예전에 썼던 그런 글하고는 좀 다른 글인가 봐요.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아니었으나 글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었다. 자,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글쓰기의 기능 내지는 글쓰기의 효과 정도가 되겠네요.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쓰자며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쓰자며 호기를 부리던 일. 그때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줘야 된다. 이게 글쓰기의 기능, 글쓰기의 효과라고 본 거죠. 그러다가 현아를 만나고 난 다음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시. 자, 결국 뭐예요? 글이란 다른 사람의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쓰다듬는 내 마른 가슴, 다른 사람의 가슴이 아니라 내 마른 가슴을 적셔주기 위한 글을 쓰기적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 스스로를 위한 글. 결국은 글을 쓰는 자세가 바뀌었네. 과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적셔주는 거. 근데 현재는 나 자신의 가슴을 적시는 거. 나는 더욱 글에 매달렸다. 때로는 내가 고등학교 때의 선생님이 되어보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가 되어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주인공 내지는 인물의 어떤 성격, 캐릭터들 그리고 나가 쓴 소설들의 내용이네요. 그런데 글이란 게 묘해서 누가 되었든 결국 쓰는 사람 이야기였다. 글은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하든 결국 자신 주변의 이야기이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모습이 드러났다. 나는 그렇게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직업이 소설가가 됐네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 기계가 되는 것을 거부하다 보니 시를 쓰게 되었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는 돈 세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글을 쓰게 되었다. 돈 세는 기계는 세속적인 삶.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의 글이란 뭡니까? 현실을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는 현실을 거부하면서 발견한 탈출구, 뭐 기타 등등등등등 자신의 삶을 찾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휴가가 끝난 뒤에도 나는 직장에 다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글에만 매달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야. 글만 쓰는 거야. 이렇게 글만 쓰는 걸 우리가 전업작가라고 해요. 처음에는 넋두리도 있고 푸념도 있었지만 차츰 내 글의 방향과 형식이 잡혀갔다. 인생이니 우주니 하는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 뜻도 모를 추상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건 처음에 시를 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썼죠. 그저 나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이자 내 이웃들의 이야기였다. 나가 쓴 글의 어떤 중심 내용들이에요. 결국 글을 쓰다 보니 세상을 건지느니 인생을 풍요롭게 하느니 하는 것보다 뭐니뭐니도 나 스스로를 위해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쓴 글로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쓰는 것 같은데도 끝내 그 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으니까. 그렇게 날마다 썼다. 한때는 시에 목숨을 건 적도 있었지만 새로 쓰는 글은 시가 아니었다. 소설 쪽에 가까운 글이었다. 예전과는 달리 내 글은 빳빳하지도 않고 젊음이니 사랑이냐는 풋풋하고 끈적끈적한 감정이 묻어나지도 않았다. 이미 젊음의 감정이 다 물러가 버린 뒤 나이도 먹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성숙했고 어쩌면 그러한 감정은 고등학교 이후 애써 묻어두고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아, 그쵸. 현아에게서 시집에 대한 반응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잊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나는 현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왜? 굳이 만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친구 녀석과의 끈을 굳이 잊지 않은 데다가 내가 애써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찾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찾지 않았다. 일종의 복선이에요. 친구가 현아를 좋아했으며 둘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묘한 배신감, 이거는 오해죠. 어찌 본다면요. 그죠? 자,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래요. 진실은 현아는 애진혁이 몰랐죠? 이런 시집이 있는 줄을. 무의식 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현아를 탓할 일은 아니었다. 어찌 보면 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난 모든 잘못을 현아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 의식 속의 현아는 고등학생 소녀적 모습에서 성장이 멈춰진 것이다. 소설 쓰는 걸 업으로 삼은 뒤에도 옛날 생각은 더욱 하지 않았다. 다시 글을 쓰게 되면서 나는 지난 세월 속에 나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저 새로 태어나야 하는 나, 이게 뭐야? 소설가로서의 삶을 사는 나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한 때 뜬금없이 현아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 내가 현아에게 준 시집이죠. 지금까지의 과거 회상의 매개체예요. 이제 현실로 넘어오나 봐요. 그죠? 들고서 절정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글쓰기를 다시 시작한 나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상률의 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